네, 화면 보시면 그 회계 문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을 제가 공식을 정리를 해 드렸어요. 요 내용은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작성된 레이텍스 문법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나중에 GitHub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GitHub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수학 공식들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만 아시면 얘네들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 그, Y라고 쓰고요. Y라고 쓰고, 아래 첨자 I가 있는 거는 그 I 번째 샘플의 실제 값을 의미를 합니다. I 번째 샘플의 실제 값. 음,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 42마리가 있다. 그러면 Y1번부터 Y42번까지 물고기의 무게들이 Y1번부터 Y42번까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미첨자 i를 써서 yi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yi 위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햇이라 그럽니다. 마치 모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쓴 거를 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햇은 i번째 샘플의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어,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걔네들의 평균을 내겠죠. 그러면은 예측값 찾을 수 있죠. 그래서 i번째 샘플의 예측값을 햇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예측값도 첫 번째 물고기의 예측값부터 뭐 예를 들면 42번째 물고기의 예측값들이 있겠죠. 예측값들. 그걸 햇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y에 이렇게 바를 쓴 게 있어요. 바는 그 타겟의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에는 미첨자가 없죠. 미첨자가 없는 이유는 평균값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42마리 물고기가 있으면 무게가 42개가 있을 거고요. 무게를 다 더한 다음에 42로 나눈 게 평균값이잖아요. 그래서 평균값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첨자가 없고요. 그리고 n은 샘플의 개수예요. 훈련셋 같으면 4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 같으면 14개였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n은 샘플의 개수. 자, 여기까지 기호들의 의미 아시겠어요? 자, 이 기호들. 어, mean absolute error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차들의 절대값의 평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말로는 거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자,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자, yi가 실제 값이고요. 그 다음에 햇을 씌운 게 예측 값이죠. 실제 값에서 오차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게 오차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차가 여러 개가 있겠죠. 오차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번부터 42번 물고기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i가 실제 값이고 yi의 모자를 씌운 게 예측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안쪽을 보시면 여기 오차를 계산한 거고요. 오차에다가 뭘 씌웠어요? 오차에다가 절대값하고 씌웠죠.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양수로 바뀔 거예요. 그런 오차들을 다 더한다는 뜻이죠. 1부터 42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오차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준 게 평균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이, 뭐 수학, 뭐 시그마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고 절대 값을 취해서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런 오차들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 나눠준다가 평균을 계산한다죠. 이게 mean absolute error의 계산 공식이에요. 뭐 모르셔도 함수만 호출하면 계산해 주죠. 그 다음에 mean squared error는 오차들의 제곱을 평균한 게 mean squared error예요. 그죠? 어,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면 오차고요. 그 오차들을
오차들을 제곱을 하죠. 오차가 몇 개가 생기겠어요? n 개가 생기겠죠.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mean squared error의 공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 수학 공식이 이해가 되시죠? 그냥 정의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정의 그대로.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의 제곱근을 씌우겠다가 루트 민 스퀘어드잖아요. 그죠? 루트 민 스퀘어드.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안쪽이 민 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한 거고요. 거기에다 루트를 씌워준 게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RMSE. 예, RMSE. 자, 여기까지 이 세 가지는요.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이 전부 다 오차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전부 다 오차인데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들이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MAE나 MSE나 RMS의 특징은 오차가 커지면 평가 점수도 커진다. 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게 안 좋은 점수란 얘기죠. 오차가 크다는 얘기니까. 오차가 작을수록 좋은 모양인데, 오차가 작을수록 매트릭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MAE, MSE, RMSE는 숫자가 작을수록 점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nt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R2 스코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R2 스코어는요, 정의가 1 빼기 분산분의 MSE예요. 1 빼기 분산분의 2. 그래서 얘가 나오게 된 그게 평균보다 더 비슷하게 예측하느냐, 평균보다도 비슷하지 못하게 예측하느냐예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그 R2 스퀘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죠? 분산은 실제값에서 평균을 빼죠. 그죠? 실제값에서 평균을 빼고 걔네들을 제곱한 다음에 개수로 평균을 구하는 거는 개수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게 분산이죠. 그 다음에 MSA는 mean squared error니까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값을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니까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죠. 분모 분자의 n분의 1, n으로 나눠주는 게 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결정 계수는 최대값이 1이 되도록 만든 평가지표, 1보다 커질 수 없도록 만든 평가지표가 결정 계수고요. 만약에 이 예측값이 모든 예측값이 실제값과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예측과 실제값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얘기죠. 오차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분자가 어떻게 돼요? 오차가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분자가 0이 돼버리면, 분모는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쵸? 0들을 다 더해도 0이잖아요. 그러면은 값이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그죠? 뭐, 타겟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모든 샘플에 대해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면 실제값과 예측값을 빼준 게 0이 되니까 결정계수는 1이 돼요. 이게 최대값이에요. 이게 최대값이고, 어, 그렇지 않고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지만 매우 비슷하게, 그러니까 오차가 매우 적게 예측을 하게 되면 오차의 제곱들이 0에 가까운 값이죠. 0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1보다는 작지만 1에 가까운 값이에요. 그러니까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1보다 작은 값이긴 하지만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1에 더 가까운 값.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1에서 멀어지는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0이 되냐면, 모델이 타겟의 평균으로만 예측하는 경우. 그러니까 평균 정도로만 예측한다예요. 자, 우리 42마리 물고기가 있었어요. 42마리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물고기가 들어오든지 간에 길이가 뭐 1cm짜리든 50cm짜리든 어떤 물고기가 들어오든지 간에 무조건 평균값으로만 무게를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물고기가 42마리였고 42마리의 평균이 뭐 예를 들면 500g이었다. 그러면 모든 물고기는 500g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유 몇 개 선택하는 거예요. 42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예측값이 i번째 샘플의 예측값이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 맞아요? 그쵸? 그죠? 자, 그러면 분자하고 분모하고 값이 같죠? 그죠? 분모하고 분자의 값이 같으니까 그냥 1이 될 거잖아요. 1. 그럼 1 빼기 1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정도로만 예측할 때 결정 계수가 0인 거예요. 평균보다도 예측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평균 정도로도 예측하지 못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오차가 매우 크면 분자가 분모보다 큰 숫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얘가 얘보다 큰 숫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실제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900g짜리였었어요. 900g짜리였었고 평균값은 뭐 500g이었어요. 42마리가. 자, 근데 예측값을 450g이라고 예측했다. 450g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분자는 900 빼기 450이잖아요. 900 빼기 450이니까 450이 될 거고 450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분모는 900 빼기 500이잖아요. 실제 값에서 평균 값을 뺀 거니까 400이잖아요. 400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의 제곱보다는 450의 제곱이 크죠. 분자가 큰 거잖아요. 분자가 분모보다 커지게 되면 어, 분자가 분모보다 커지게 되면 이쪽이 1보다 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럼 1 빼기 어떤 1보다 큰 숫자를 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거를 결정계수가 평균 정도로 예측할 때 0이 되도록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할 때 1이 되도록 그 다음에 평균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우에는 0과 1 사이의 값이 되도록 평균 정도로도 예측하지 못할 때는 음수가 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그 평가 지수가 결정계수라고 부르는 값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음. 그러니까 평균보다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맞추느냐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결정계수다예요. 평균보다 얼마나 더 잘 맞추느냐. 어, 여기 써드린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정계수는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되고요.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깝거나 혹은 음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점수다라고 했을 때 점수가 높은 게 좋은 점수가 낮은 게 나쁜 점수.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평가 지표가 회계에서는 R2 스코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너무 수식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 나는 수학 포기다, 수포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조금만 그 정의들과 단어들의 정의들과 기호의 의미들만 아시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 뭐 미분, 적분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 말로만 설명드렸던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정리를 해드렸고 어, 민 스퀘어드 에러나 그 다음에 민 앱솔루트 에러나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매트릭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을 호출해야 되지만 결정계수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모든 회귀 알고리즘들이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로 리턴해 주는 값,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로 리턴해 주는 값이 결정계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계산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용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사용 방법은 매트릭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예측값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실제 값과 예측값을 넘겨주시면 되고요. 머신러닝 모델한테는 예측값을 계산할 수 있는 특성 배열과 그 다음에 예측값과 비교할 수 있는 실제 값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규먼트가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KNN 리그레스의 문제점을 한번 좀 볼게요. 오전에 사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오차가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죠. 어, 어떤 샘플들은 굉장히 실제 것과 비슷하게 오차가 적게 예측을 하기도 했었지만, 어떤 샘플들은 꽤나 큰 오차들을 주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그 훈련셋 주변에 비슷한 샘플들이 많으면, 평균 값을 계산한 게 그 실제 값과 비슷해지지만, 그 실제 값 주위에 그런 그 훈련 샘플들이 없으면 멀리 있는 이웃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멀리 있는 이웃들을 찾아야 되고, 그럼 걔네들의 평균을 낸 거는 실제 값하고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KNN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상치죠, 이상치. 네, 기본적인 분포에서 많이 벗어난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 오차가 커질 수가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KNN 리그레스의 문제점이에요. 우리 가상의 물고기를 가지고서 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훈련셋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세트만 다시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할게요. PLT.점 스캐터로 그리시면 되고요. X에는 훈련 세트니까 X 트레인을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무게죠. 무게니까 Y 트레인을 주시면 됩니다. 네. 레이블 쓸까요? 레이블은 훈련 셋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를 약간 투명하게 0.4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례 표시하고 그리드 그려주고요. 어, PLT죠. X축 레이블은 라벨이죠. X축 독립변수가 길이에요.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무게를 예측할 수 있느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물고기의 길이, 그리고 단위는 센티미터. 그 다음에 Y 레이블, 물고기의 무게입니다. 그죠? 물고기의 무게 단위는 그램이에요. plt.show. 스캐터.
벡터 컬러 알파 Y 트레인이죠. Y 트레인. 네, 이렇게 훈련 세트만 이렇게 그려봤어요. 훈련 세트만 이렇게 그려봤고요. 자, 여기에 어떤 그 가상의 물고기가 있다고 할게요. 어, 실제 샘플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가상의 물고기가 있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상의 물고기를 길이는 50cm인데 무게가 1500g인 그런 물고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점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PLT 점 역시 마찬가지로 스캐터. X가 길이기 때문에 X에 50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Y가 무게니까 Y에다가 1500이라고 주시면 돼요. 레이블, 레이블은 모르는 물고기라는 의미로 unknow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빨간색으로 찍어보고요. 빨간색으로 찍어보고 마커는 동그라미로 하지 말고 역삼각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범내에 표시할 레이블, 마커의 색깔, 마커의 모양을 의미하죠. 각각의 파라미터는. 네,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거를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어, 어. 그러니까 훈련셋 범위 안에 훈련셋의 그 분포가 있을 거잖아요. 박스 플롯 그려보면 훈련셋 박스 플롯 그려보면은요. 아마 50%의 자료는 요 안에 있을 거예요. 그죠? 선점도로 그리긴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박스 플롯을 그린다면 대략 아마 요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요렇게 박스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렇게 수염이 그려질 거고 이쪽으로도 뭐 요 정도 수염이 그려지겠죠. 그쵸? 네,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 그래서 여기가 최소가 1사분이니까 중앙가 3, 4분이니까 이쪽에 아웃라이어. 그죠? 아웃라이어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벗어난 아웃라이어죠. 그죠? 어, 그러니까 테스트 셋의 분포에서도 굉장히 많이 벗어난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 예, 있는 경우. 어, 이런 물고기를 50cm다라고 하는 길이만 가지고서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녀석 5개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는 5개 아닐까요? 여기 있는 5개. 그죠? 이 점에서 길이가 가장 비슷한 녀석들. 여기 있는 물고기하고요. 여기 있는 물고기하고 길이가 가장 비슷한 녀석들은 여기 있는 녀석들이죠. 그렇죠. 물론 밑에도 똑같은 길이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 5개만 가지고 평균을 낸다라고 해보면, 어, 무게의 평균을 낸다라고 생각해보면 1200g이 안 되겠죠. 뭐 기껏 해봐야 한 1100g 정도 평균 내면 1100g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실제 값은 1500g이겠죠. 그죠? 그럼 오차가 이 사이의 오차는 대략 한 400g 정도가 오차로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있, 이- 아웃라이어가 있을수록 게다가 그 아웃라이어가 훈련셋의 범위 분포를 많이 벗어나는 그런 아웃라이어일수록 그 예측값은 부정확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쵸? 자, 그림에서만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거를 실제로 예측값들을 한번 찾아보죠. 어, 예측값을 찾기 위해서, 어, 길이가 50cm인 물고기 무게 예측. 가장 가까운 물고기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그 물고기들의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예측을 하겠죠. 자, 우리 그거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는, 요거는 텍스트 셀로 쓸게요. 텍스트 셀로. 자, 길이가 50cm인 물고기와 가장 가까운 5개의 훈련 샘플들을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들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나요? 찾을 수 있죠. 그죠? KNN은 어, 거리와 거리와 인덱스들을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neighbors라고 하는 메서드였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를 넘기시면 돼요. 자, 계산하고 싶은 거를 몇 차원 배열로 넘겨야 되죠? 몇 차원 배열로 넘겨야 되죠? 2차원 배열로 넘겨야 돼요.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어도요. 50cm 이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거 에러 납니다. 왜 그러냐면 에러가 나는 게 뭐냐면 어, 2D 어레이 2차원 배열이 필요한데 1차원 배열을 아규먼트로 줬다는 뜻이에요. 특성 배열은 항상 2차원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어도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주셔야 돼요. 2차원 배열. 그래야 리턴 값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는 한 마리니까 1차원 배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성으로는 길이밖에 사용 안 하죠. 길이밖에 사용 안 하죠. 그러니까 특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숫자 하나를 갖는 1차원 배열을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 그렇게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차원, shape,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찾은 distances들을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indices들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리 5개고요. 거리 5개고요. 그 다음에 얘는 훈련셋에서의 그 인덱스들이에요. 인덱스들입니다. 2차원별로 나와요. 디스턴시스도 2차원 배열이고요. 인덱스들도 2차원 배열입니다. 자, 의미를 볼게요.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 가장 가까운 샘플까지의 거리가 몇 센티미터다? 6cm다라는 뜻이에요. 어디까지일까요? 요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거 여기죠, 여기. 그렇지 않나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 센티미터? 여기까지 거리가 6cm. 아마 여기가 44cm짜리 물고기인가 봐요. 그죠? 음. 두 번째로 가까운 물고기는 여기 두 마리가 X값이 똑같죠. 그죠? 어, 여기까지가 7cm. 거리가. 여기까지의 거리가 7cm.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죠. 여기가 세 번째. 여기까지가 8cm. 8cm.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요거 몇 칸이에요? 요거 딱 2칸이잖아요. 그죠? 딱 2칸이면은 몇 센티미터? 10cm죠. 이게 가장 가까운 물고기까지의 거리 5개를 측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음. 여기는 거리들이고요. 거리들이고, 요 가장 가까운 물고기의 인덱스가 훈련셋에서 34번이란 뜻이에요. 34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물고기들, 얘네들이 14번 물고기하고 8번 물고기가 두 번째로 가까운 물고기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고기, 세 번째로 가까운 물고기, 걔가 인덱스 40번에 있는 물고기란 뜻이고, 어, 여기는 사실 길이가 같은데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게 6번 물고기예요. 6번 물고기.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인덱스들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 계산해 볼 수가 있냐면, 다섯 개의 가장 다섯 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무게. 그러니까 실제 레이블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음. 실제 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Y-train이 실제 값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다가 인덱스 안에다 뭘 주면 돼요? 34번, 14번, 8번, 40번, 6번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주시면 되냐면 indices 이렇게 주시면 돼요. 1000g, 1100g, 1000g, 1100g, 850g이란 뜻이에요. 요게 다섯 개의 무게. 얘네들을 평균 내면 그게 예측값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어, 어, 위에서도 보이시지만 여기 있는 물고기 가장 가까운 물고기 얘가 1000g짜리 그죠? 여기 Y좌표 얼마예요? 1000g이잖아요. 1000g 그죠? 맞아요? 두 번째로 가까운 물고기는 여기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가 있는데 얘가 1100g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1000g 그래서 1100g 1000g 이란 얘기고요. 세 번째로 가까운 물고기가 여긴데 얘가 마찬가지로 또 1100g 1100g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를 요 세 개 중에서 요 중간에 있는 거 선택했네요. 보니까. 그쵸? 예. 요 세 마리가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로 가까운 녀석들인데 똑같은 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물고기가 여기에 850g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내보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무게 평균 계산해 보면 numPy.min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numPy.min으로 계산하면 되고 이 어레이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를 그대로 넣어가지고요. 요걸 그대로 여기 아규먼트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1010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값이 1010g이란 뜻이에요. 1010g.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KNN은 예측값들을 내놓는 거예요. 훈련셋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측값들을 내놓는 거고요. 거리를 계산해서 정렬을 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것 다섯 개를 찾고 다섯 개의 인덱스가 있으니까 그걸로 실제값 다섯 개를 찾고 그 다섯 개를 평균 내서 예측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KNN이 하는 작업을 그냥 코드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죠. 어떻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냥 KNN한테 예측해라 라고만 해도 예측값을 줘요. 자, 여기도 예측값 넣을 때 특성 배열 넘겨야 되잖아요. 특성 배열이니까 2차원 배열로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열에 배열 이렇게 주셔야 돼요. 50g, 50cm. 이렇게 하시면 1010이죠. 그죠? 네, 이렇게 갔죠. 음. 그러니까 이 프리딕트 메서드가 하는 일이 거리를 계산한다, 정렬해서 가까운 거 다섯 개를 찾는다, 다섯 개의 인덱스를 찾는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실제값 다섯 개를 찾는다, 그리고 평균 낸다, 라고 하는 거가 프리딕트 메서드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2차원 배열로 넘기셔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세요. 2차원 배열로 넘겨야 된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가상의 물고기가 1,500g이라고 그냥 가상으로 설정을 했어요. 1,500g이라고 가상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경향을 보니까 요렇게 늘어나는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요렇게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50에는 y가 한 요쯤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 공식은 모르겠지만
이 곡선의 방정식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그 경향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향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50cm는 요 근방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설정을 했던 거예요. 가상으로 설정을 했던 건데, KNN은 얘가 이상치, 게다가 너무나, 훈련색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그런 이상치여서 예측값들이 좀 터무니없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KNN의 단점이에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모델 기반의 그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건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KNN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의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분류도 잘해주고 회계도 잘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비슷한 값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자, 머신러닝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이에요. 머신러닝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인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나누는 기준은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냐,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거냐에 따라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최근적 이웃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분류를 하는 것도, 그리고 최근적 이웃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수치를 예측하는 회계 문제도 전부 다 지도학습이에요. 그쵸? 분류도 회계도 전부 다 지도학습이었었어요. 근데 머신러닝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단순하게 알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와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와 새 데이터 포인트를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면 훈련셋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발견한다는 얘기예요. 패턴을 발견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지 만드는지에 따라서 머신러닝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패턴을 발견해서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내는 머신러닝 모델이 있고 아니면 그냥 훈련 세트와 비교만 해서 어떤 예측값을 내놓는 모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딱 하나밖에 공부 안 했잖아요. KNN밖에 공부 안 했죠. KNN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그런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낸 과정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훈련 세트에서 우리가 새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면 예측을 하고 싶은 알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면 기존의 훈련 세트에 있는 것과 비교만 하면 되죠. 거리가 얼마냐라고 비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와 비교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거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수학 패턴을 발견하는 거,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기준으로 머신러닝을 나눌 때 사례 기반 머신러닝 그리고 모델 기반 머신 러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례 기반 머신 러닝, 모델 기반 머신 러닝. 그러니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나누는 기준은 레이블 사람의 감독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느냐,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느냐, 그렇게 나누는 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고요. 지금 저희는 지도학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학습만 하는 거고, 사례 기반 머신러닝과 모델 기반 머신러닝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사례는 예제란 뜻이에요. 이그샘플이에요. 이그샘플. 사례. 그러니까 훈련 세트와 비교만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냐, 이걸로 나눠요. 사례 기반 머신러닝을 영어로는 인스턴스 베이스드 머신러닝 이렇게 부르고요. 머신러닝 줄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ML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기반은 말 그대로 모델 베이스드 머신러닝이라고 불러요. 사례 기반 머신러닝은 수학적인 모델은 만들지 않아요.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지 않고 훈련셋의 특성들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사례 기반 머신러닝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웃라이어가 많은 경우,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들이, 그러니까 이상치들이 많은 경우에는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획이면 오차가 커질 수가 있어요. 오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사례 기반 머신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K-니어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이에요. KNN이라고 부르는 K-니어리스트 네이버 분류, 회귀 전부 다 사례 기반 머신러닝이에요.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부르는 우리말로는 의사결정 나무라고 합니다. 디시전이 의사결정이잖아요. 결정 내리다. 트리는 나무.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시전 트리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 기반 머신러닝이에요. 사례 기반 머신러닝. 등등등 몇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몇 가지 종류들이 있고 이거 전부 다 지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지도학습들 중에서 사례 기반 머신러닝, 모델 기반 머신러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례 기반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게 KNN. 저희가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모델 기반 머신러닝은 훈련셋의 특성들에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 수학 모델로 예측을 하는 게 모델 베이스드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모델 기반 머신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회기에서는 선형 회기,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기고요. 분류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도 로지스틱 회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지스틱을 따로 뭐 번역하지 않고요. 그냥 로지스틱 로지스틱 회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리그레션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리그레션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회기 문제를 다루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분류 문제를 다루는 알고리즘이에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형회기, 리니어 리그레션은 분류 문제와 회기 문제 중에서 회기 문제, 수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수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수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들을 구분하는 분류 문제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다음 중 분류 회귀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했을 때 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회귀를 다룰 거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서요.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선형 회귀를 할 때, 그 다음에 선형 회귀가 만약에 성능이 안 좋으면 선형 회귀의 그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사례 기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용어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 기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용어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도학습들인데 똑같은 지도학습들인데 지도학습을 어떤 기준으로 또 나눌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말로만 정리한 것들이. 근데 코드로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얘가 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사례 기반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KNN을 생각하시면 돼요. KNN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테스트 셋이 들어오면 무게를 예측하고 싶은 게 들어오면 훈련셋에서 거리 계산한다. 그죠? 그냥 훈련셋을 그냥 이용만 하는 거죠. 거리 계산한다, 정렬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모델이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처럼 뭐 이렇게 모델을 세우는 거죠. y는 ax 더하기 b. 어, 여기에 무게를 주면 길이를 주면 x의 길이를 주면 y 무게를 계산해 준다. 이거는 수학적인 모델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수학적인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무게를 예측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모델 기반 머신러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룰 거예요.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